오늘은 만남의 집, 차정윤 감독의 만남의 집을 에 관해서 영화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정윤 감독의 만남의 집은 차정윤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다큐멘터리를 작업을 짧은 단편 같은 그런 작업을 4편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직 못 봤고 이 영화만 봤는데 이 영화가 차정윤 감독에 주목해야 된다. 첫 번째 장편 영화지만 앞으로 아주 중요한 한국 영화의 감독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거를 설명하는 또는 소개하는 본격적으로 누구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특별히 영화 읽기에서 이야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영화 소재가 되게 신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도소를 배경으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여성 교도소를 배경으로 했다는 게 우선 그 배경을 그 교도소에서 사는 그 사람들의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의 그 생활 패턴 이런 걸 보는 것도 일단 흥미가 자동으로 생겼고 그런 흥미를 가지고 또 보게 되는데 근데 그 내용이 또 그 주인공이 교도관이잖아요. 근데 교도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교도관? 어떤 뭔가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하지 말라 그러고 뭔가 수감자들에 대해서 냉정한 이런 교도관을 그런 이미지가 사실 아마 그동안 스쳐 지나가듯 많이 다뤄졌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통 교도관 하면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로 굳어졌었는데 근데 본격적으로 교도관과 수감자들에 대한 영화를 만든 차정윤 감독님은 다른 교도관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그 내면의 얘기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보는 관객들이 나는 내가 수감돼 본 사람이 아마 영화를 본 관객들 중에 많지는 않을 텐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일단 공통적으로 우리는 학교를 다녔잖아요. 대부분 다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특히 또 교육열이 높은 곳인데 근데 그런 학교라는 기관에서 항상 학생과 교사라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우리는 학교를 다녔지만 근데 사실 그 내부를 보면 그 시스템은 학교나 교도관이나 사실 뭔가를 가르쳐주고 뭔가를 배우는 입장은 맞지만 내용이 다를 뿐이지 그건 맞는데 근데 알고 보면 감시자와 감시받는 자 그걸로 나뉘는 게 더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회에 나가서도 학교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운명 속에서 감시를 받으면서 너 일 잘하는지 아닌지 상사들이 그걸 지켜본단 말이죠. 그런 기본 구조 속에서 사는 그런 사회 구조가 감옥이나 그러니까 일반 사회나 거의가 아니라 그냥 그 일반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감옥과 교도관과 그 수감자들 봤을 때 그 사람들을 그냥 우리랑 관계없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나랑 그냥 똑같은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는 그런 몰입감이 전혀
그 막 남의 얘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도소라는 거는 영화 같은 데서 보거나 또는 역사적인 기록에서 보면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우리 근대 제도가 대부분 일제시대 때 정립된 게 많죠. 근데 일제시대 때 들어오면서 경찰 제도가 또는 이 통제 제도가 식민지 지배자가 피식민지 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도입이 된 게 이 교도소 같은 경찰 제도, 통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원형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런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면서 근대 제도를 운영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를 청산을 못했다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데, 그렇지만 있던 경찰 제도를 유지하려면 그 전에 일제의 끈아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리인이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또 그 경찰의 요직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그 관습이 계속 이어졌던 거고, 그게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제도가 민주화가 제대로 됐으면 좋을 텐데, 그게 군사 독재가 계속 수십 년 동안 30몇 년 동안 이어지면서 군사 독재가 좋은 점도 있었죠. 경제 발전을 압축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이견을 무시하고, 그렇지만 이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그 자유를 추구하는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또 그 유명한 얘기들이 많죠. 그거에 관련돼서 그런 그 반발을 크게 일으킬 만한 그런 거는 그 일제 시대부터 내려온 그런 어떤 교도 행정의 어떤 원형, 전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국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거죠. 한국 근대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놀랍게도 그 근대라는 그러면 일본이 그거를 스스로 개발한 거냐? 일본도 서구에서 그 근대 문명을 수입해 온 거잖아요. 한국과 우리는 이제 토인비의 문화의 해바라기 현상이라는 역사 의식에서 보면 이 서구가 해바라기의 중심이라면 일본이 외곽에 있는데 일본보다 더 외곽에 있는 게 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구를 직접 배운 게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서구가 들어온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이식 문화론 이마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또 딱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마 이식 문화론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형태로 우리한테 전결이 왔는데, 그러면 원천인 그 근대 사회 속에서는 어땠냐? 그거를 이제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설명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미셸 푸코의 이론들이죠. 계보학인데 그게 특히 이제 감옥의 탄생에서 미셸 푸코가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파놉티콘이 뭐냐면 원형 감시탑이에요. 그러니까 원형 감시탑의 가운데 있고 방사선으로 감옥이 이렇게 감옥 방들이 쭉 있으면 감시탑 가운데 한 명이 전부 다 감시를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원형 감시탑이 남미의 아르헨티나인가 어느 나라에 직접 건설되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근대 사회의 그 특징인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이은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직장 이런 근대 기관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감시자와 감시받는 자. 그게 이제 근대 문명의 어쩌면 기본 형태다. 그리고 푸코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의 주목을 받는 이론가인 이유는 바로 그런 근대의 본질,
정확하게 지적해 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런 근대의 본질을 누군가의 본질 또는 무엇인가의 본질을 지적하려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 빠져나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푸코의 계보학이라는 게 뭐냐면 역사학 중에 하나로 그게 이제 푸코의 계보학이 아니라 사실은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이라는 거에서 그대로 따온 건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선과 악의 근대적인 개념이 있었다면 그거를 근대적인 개념이니까 근대 이론 내에서는 그게 파악이 안 된단 말이죠. 총체적인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걸 빠져나와서 그 역사로 보지 말고 계보로 하나의 계보. 예를 들면 감옥이라는 건 감옥의 계보가 어떻게 올라갔지? 옛날부터 중세부터 어떻게 내려왔지? 그래서 중세는 왕이 마음대로 처벌했잖아요.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병원도 있죠. 병원의 탄생 이런 거, 감옥의 탄생, 병원의 탄생 이런 거 있는데 그 근대 병원, 근대 감옥이라는 게 전부 다 가만히 보니까 푸코가 그 니체의 계보학을 이용해서 근대를 총체적으로 보니까 감시와 감시자의 구조, 감시당하는 자와 감시하는 자의 구조, 파놉티콘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했듯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원형이고, 그게 바로 근대인의 기본적인 어떤 원초적 경험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찍어내서 이 차정윤 감독이 메티에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의 소재로 딱 감옥을 잡았다는 거. 거기에서 내가 아주 그 차정윤 감독의 그 뛰어난 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영화로 만들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 이 차정윤 감독은 무엇을 영화로 만들 것인지, 영화라는 거는 지금 시대를, 어쨌든 예술은 지금 시대를 읽는 건데, 무엇을 영화로 만들 것인지 영화로 그 생각을 할 때 감옥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감옥을 소재로 했다는 것, 그거는 굉장히 차정윤 감독이 세상을 읽는 힘이 기본적으로 탄탄하다. 되게 그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이 되거나 예술가가 되려는 사람들 또는 문화가 뭐든지 미술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거를 설명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감옥을 얘기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세계관, 이런 지금 내가 말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걸 감옥에,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교도관이 등장하면서 동시에 저 사람들이 얼마나 억압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그 도서관을 보자마자 우리는 억압과 피억압의 상태를 예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곧 이런 세계관이 이런 세계적인 사상적 분석이 있으니까 그게 곧 우리의 삶의 가족에서도, 근대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아버지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똑같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 어디 갔다 와, 몇 시에 들어와, 딱 감옥 비슷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탓이 아니고 근대적인 아버지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아버지들 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다 봐주는 아버지, 만만한 아버지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 그러면 딱 느껴지는 거는 그 페미니즘들이 그러죠. 아버지 그럼 무조건 반대하는 게 바로 그런 아버지 상에 대한 반대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그 메티에르를 정확하게 집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근대적인 세상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근대 예술 갖고는 안 통하는 세상이잖아요. 리얼리즘. 그러니까 미메시스라고 그러죠. 미메시스, 현실을 그대로 리프레젠테이션, 재현하는 걸로는 안 통하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 더 있는 것이 이 영화의 말하자면 서사가 되는 거죠. 아까는 말하자면 재료였다면 이번에는 그 서사인데, 그 서사를 설명하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서사를 만들어냈다.
라는 것을 우선 두 번째로 아주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족스럽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영화가 대구 교도소에서 촬영했다 그러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대구 교도소를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법무부에서 마음에 들었으면 시나리오가 얼마나 제대로 보여줬으면 마음에 들었으면 대구 교도소에서 찍게 해줬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신문 기사로 봤는데 법무부 장관이야 전부 다 시사회를 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그 법무부의 실상을 홍보하는 영화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미메시스인 거죠. 그러니까 근대적인 미메시스의 방식을 버린 게 아니고 그거를 지금 시대에 맞게 변형했다. 만족스럽게. 그것도 담당자들도 만족스럽게 변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의 수준이 아니죠. 보통 영화 찍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영화를 찍으면요,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골목길을 막는다든가 도로를 막는다든가. 보통은 민폐로 여겨지는데 이 경우에는 그 관련자들이 다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그 홍보 영화야라고 생각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건 뭐가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괜찮다는 느낌을 갖게 했어요. 교도관이라는 거는 공무원이고 가장 안 좋은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힘든 공무원이죠. 그래도 할만하구나. 또 교도소 생활도 할만하구나. 우리 옛날에 알고 있던 교도소 생활하고는 다르네. 라는 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세상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일한다는 것. 그러니까 일한다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청년들이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한다는 것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하는 청년들이 몇백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일할 데가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일할 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 일을 만한 데가 없다는 거는 그거는 기성세대의 책임이기도 하단 말이죠. 근데 일할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고통스러워도 한단 말이죠. 공부도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했던 것처럼. 그럼 일할 만한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화가 교도관이란 직업도 일할 만한 직업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아주 놀라운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교도관이 아니라 뭐 공무원들 뭐든지 좋은데 이런 영화가 자주 많이 만들어져서 청년들한테 그렇게 망설일 게 아니라 이것도 일할 만하고 저것도 일할 만하다. 차정현 감독이 모든 일에 관한 영화를 한 100편쯤 찍어서 그거를 그 초등학교 때부터 다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 뭐를 일해야 될지 몰라서 일을 안 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을 텐데 그 자발적 그 실업자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일할 만한 세상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거는 법무부 장관만 볼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봐야 되고 문교부 장관도 봐야 될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할 만한 세상이라는 생각을 해보진 못했는데 그냥 저는 보면서 역시 세상에 쉬운 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근데 교도관이신 그 이제 태저가 또 그 태저한테 이제 택시 타고 가는데 귀가하는데 이제 후배 중에 한 명
이제 직속 부하라고 해야 될까요? 해림. 해림 씨? 음. 해림 씨가 이제 해림이 그동안 그 주임님을 그러면서 주임님은 어떻게 이렇게 교도관 일 오래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태저가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막 얘기를 하는데 해림이 졸고 있죠. 그래서 술 마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겼다는 그 표현처럼 그냥 좀 참고 산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 교도관 일을 하면서 겪는 그런 힘든 일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좀 근데 이제 물론 힘들긴 하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와는 다르다 이거를 보여준 영화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이 태저라는 주인공이 그 교도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와 어떤 게 다른가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특히 이제 교도관이 그 수감자의 가족을 만난다는 그 설정이 그 영화의 메인 주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저도 약간 그걸 보면서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그래도 되는 건가? 저거 뭐 법적으로 뭐 걸리지는 않나? 사실 그것도 궁금했고 뭔가 그 상사의 어떤 그런 이렇게 막 징계받고 이러진 않나? 이런 생각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면서.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잘 그게 그런 징계받거나 이런 건 안 나왔는데 다행히. 근데 이제 그렇게 가족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준영이를 딱 보고서 그 태저가 너를 향초를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보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바로 뭔가를 눈치채요. 그러니까 준영이가 그 어린아이가 해야 꼭 할 만하지 않은 일을 뭔가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이제 말로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데 어른이 봤을 그게 성숙한 사람이 봤을 때 저건 아니다 싶은 그런 게 딱 눈치를 채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태저가 한눈에 그걸 눈치채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바로 이제 그 태저가 주인공이어야 하는 게 납득이 됐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준영이가 또 주인공이어야 하는 것도 준영이가 한번 태저한테 이제 떡볶이를 먹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준영이한테 처음에 태저가 잠은 잘 자니?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태저가 그렇게 물으니까 준영이가 보통은 자기가 힘든 거를 물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기 힘들 때 그거를 남한테 돌려서 그렇게 묻더라. 그거를 바로 눈치를 채고 또 본인이 자는 걸 못해서 나한테 묻는 게 아니냐 그런 걸 얘기할 정도로 그 준영이도 상대방의 힘든 그 내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 말해지지 않은 감춰진 거에 대해서 그걸 바로 눈치챌 줄 아는 거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준영이가 또 주인공이야 하는 게 납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관계가 그렇게 쌓여갈 수 있는 게 이게 꼭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거를 벗어나서 관계를 쌓아갈 줄 아는 거?
그게 이 영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그게 너무 이제 뭐랄까 이거 교도관과 수감자는 그런 신분 같은 게 이렇게 법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적으로 주어진 걸 벗어나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관계가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세계관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굉장히 마지막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처음에 질문했을 때 그러잖아요. 왜 찾아가는 거가 그래도 되나? 맞아요.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까? 징계받지 않을까? 그런 아실아실함이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거죠. 맞아요. 뭔가 이제 소설을 쓰거나 뭐 영화를 만들 때 독자가 한번 읽기 시작하면 손을 놓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처럼 그 영화 아무도 안 보고 소설 아무도 안 읽을 테니까. 맞아. 그러니까 탐정소설가처럼 언제나 그 호기심을, 독자의 호기심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서사를 이끌어가는 어떤 동력이, 추진력이 필요한데 그 추진력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도 되나? 이게 너무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내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벌써 감정이입을 했는데 맞아. 그 주인공이 지금 저 미친 짓을 하면 어떡해? 나하고 감정이입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끝까지 이 영화를 몰고 나가는 힘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오히려 세상에 쉬운 일이 없거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감상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 다 그렇단 말이죠.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뭐 둘이 지금 만나고 있지만 아실아실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깨질 것 같은 불안감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더 깊게 해야지 안 깨지니까.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그랬다. 이 사람이 15년 차 교도관이라고 설정이 돼 있는데 맞아요. 당연히 그 근대 사회 속에서 아까 말한 우리가 말한 그 푸코가 얘기했던 그지? 파놉티콘의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 뭐 마음에 굳은 살이 안 박히면 버티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거는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못 살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거 하면 질려버려서 찌그러들어서 사람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게 바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불면증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찌들어지고 눌려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상사가 걱정을 해주잖아요. 너 잠은 잘 자냐?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교도관인데도 불구하고 주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불면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현대에 있는 그것도 남의 삶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 그런 미묘한 갈등들이 있고 그 갈등 때문에 전전반칙하는 불면의 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 태저의 그 서사는 무엇을 위해서 있을까? 그게 서사가 그냥 우리 마음을 안달부달하게 해서 독자로 하여금 또는 관객으로 하여금 이게 내가 독자란 말 자꾸 쓰는데 거의 소설적이죠. 네. 그래서 독자란 말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아주 시나리오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고 교도소 법무 쪽에서 좋아할 정도로 아주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가 소설처럼 나왔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에서 보고 싶어요. 소설처럼 나올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그게 정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안절부절하게 하고 주인공하고 감정이입을 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쓸데없는 거였다 그러면 화나고 내가 지금 이걸 왜 돈 주고 읽었을까. 영화를 봤나 막 이렇게 되는 분노가 생기는데 이 영화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뭐가 아니었나 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다른 영화를 내가 지금 주로 염두에 두는 사람들은 영화를 지금 시나리오 쓰려는 사람들, 소설가들, 문인들, 뭐 예술가들을 향해서인데 요새는 화가들도 이런 걸 많이 하죠. 서사적인 거를. 그 사람들 위해서인데 또 하나는 차정원 감독이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를 모르고
다른 작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작품은 성공하고 두 번째 작품부터 이상하게 가서 사라져버리는 감독들이 많은데 차정현 감독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보고 차정현 감독이 내가 왜 이 영화가 괜찮은 영화였는지 왜 호응받았는지 그거를 좀 자기도 자각을 해야 그 다음 영화도 잘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파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근대 사회가 아까 불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불만 있는 거를 교도소가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최근에 굿뉴스라는 넷플릭스 영화를 봤는데 그때 일본 적군파가 그 학생 운동을 옳았는데 취지는 망해버린 이유가 외부에서 폭파하려고 그러는 거죠. 일본 사회를 폭파가 될 리가 없죠. 비행기 한 대 납치하는 걸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폭파한다는 거는 근대혁명은 그랬어요. 근대혁명, 프랑스 혁명은 그랬죠. 전근대 왕권을 무너뜨리고 루이 16세 목을 잘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폭파하고 외부에서 폭력을 쓰면 되지만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부에서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내부에서 그냥 조금만 바꾸는 게 아니죠. 개선만 하고 개혁만 하는 게 아니라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 내파 혁명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내파는 여기서 말한 게 바로 지금 말하는 신분의 타파죠. 그러니까 교도관, 그 다음에 수용자, 이 두 개는 그 영화 내내 보이듯이 잠자요. 그러면 잠 하나도 누워야 되고. 내 눈앞에서 약 드세요. 그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분의 정확한 근대 그게 있는데 뒤집어 말하면 그 수용자인 미영, 그 누구야 준영의 엄마죠. 네. 준영의 엄마랑 사실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사이가 된 거잖아요. 딸 하나를 두고 친모가 있고 수양모가 있는 것처럼 나중에 그런 관계예요. 마지막 장면에 수양모가 친모한테 보내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 정도로 그 둘이는 수용자하고 분명히 교도간에 엄청 엄격한 신분이 사이가 있었는데 근데 수용자 중에서 제일 낮은 수용자죠. 제 정신 못 차리는 수용자. 근데 알고 봤더니 둘이는 같은 엄마의 차원에 있었던 거고 거의 동등한. 맞아요. 그 마지막에 그 만남의 집에 그 소개하는 장면에 보면 그 교도관이 수용자한테 설명하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엄마가 엄마한테 맞아. 내 딸 잘 보살펴 달라고 맞아. 네가 친딸이긴 하지만 이게 내 수양딸이니까 그런 느낌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부탁하는지 잘 모르는 지경이 돼버린 그렇게 신분 타파가 심하게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혁명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혁명이라고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 이 혁명은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나는 데리다의 작은 정의하고 큰 정의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작은 정의는 소문자 정의죠. 저스티스를 앞에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작은 정의고 대문자로는 게 대문자 저스티스가 제2로 시작하는 게 대문자 정의인데 데리다가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약하자면 근대법이 갖고 있는 경찰이나 법이나 마찬가지죠. 법률 제도에서 가지는 정의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작은 정의라고 볼 수 있고 그 장인 정의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내부 모순이 그 저절로 내면에서 폭파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리다의 말이에요. 내가 이걸 갖다가 그 범칙금에 관한 명상이라는 시에서 분명히 내가 그걸 하나 묘사를 했는데 내가 운전을 하고 하다가 차선 위반이라는 걸로 단속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경찰이 차선 위반 단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범칙금을 받았어요. 뭐 그때 3만 원인가 그랬었는데 옛날 일이라서. 그리고 다음날 그 출근길인데 똑같은 길을 갔더니 거기는 범칙금을 내가 거부했으면 안 받았어도 될 만큼 사선이 아니고 점선을 내가 건너갔더라고요. 그럼 안 받아도 되는 건데 병무 형상이라서 아마 그 경찰이 그걸 막으려고 그랬는 것 같은데 나는 어쩌다 한 번 한 건데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억울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법이라는 게 이게 잣대가 고무줄이다.
내가 만약 그날 항의를 했으면 이게 점선을 건너왔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범칙금을 달라 그러냐? 나는 정말로 어쩌다 한번 한 사람인데 나를 잡으면 어떡하냐라고 했으면 경찰은 나한테 범칙금을 부과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즉 범칙금 3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3만 원으로 큰 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저스티스, 작은 정의 저스티스는 말하자면 그 법에 써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실천할 때 경찰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의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가 내가 영어로 맨날 인용하는데 There is police and police예요. 이 문장 틀린 말이 아니에요. There is police. 그럼 한 명이죠. And police.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앞에 폴리스는 이론적인 법에 따라서 그 범칙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원칙을 따르는 경찰이고 두 번째 경찰은 그 범칙금을 현장에서 부과하는 현실 쪽의 경찰이란 말이죠.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아무리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어도 적용할 때는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법은 근본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그걸 잘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한 변호사를 동원하면 살인 사건도 무죄가 되는 게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 그걸 볼 수 있죠. 분명한 살인 사건인데 만천하가 당하는 살인 사건인데 무죄가 돼요. 왜냐하면 법 집행 절차의 오류를 통해서 집행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법 자체도 없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변호사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거 요새 학폭에서 그런 거 많았죠. 학생 폭력에서 부모가 권력이 아주 센 애가 학폭의 범죄자가 됐다면 걔는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적어도 3, 4년 지연해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그런 다음에 나중에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학폭 처벌이 내려와야 학창 생활이 끝났는데 무슨 처벌이 있겠어요? 그 학폭이 있어도 그거는 법에 호소해봐야 상대방이 굉장히 재력이나 권력이 세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맞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왕따를 당했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쪽 부모가 세다 아니면 되게 똑똑하다 이러면 처벌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정의예요. 그게 이제 근대사회의 정의고 그러니까 근대사회 속에 있는 한 우리는 누구나 그 모순을 견디든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내파 혁명에 참여해야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그럼 너무 절망적이죠. 세상 망했다죠. 그게 근대가 지금 끝 부분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난경 상태에 있으니까 어디 앞으로 갈지도 모르고 뒤로 갈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근대가 난경 상태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는 너무 절망적일 텐데 이 영화는 절망적이 아니고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저스티스를 말한 거예요. 그게 대문자 저스티스예요. 대문자 저스티스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정의의식이에요. 이거는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요. 그런 정의의식은. 그러니까 그런 정의의식을 이 영화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 영화가 저스티스 대문자 정의가 어떻게 보여줬느냐 그 얘기를 두 가지 방면으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면 너무 연설이 되는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서사의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게 대문자 정의로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준영과 태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해림이가 이 교도관 태저를 숭배하는 후배 교도관이죠. 그래서 그때 회식 자리에서 이 태저를 질투하는 민부장이 태저를 질투하는데 해리를 질투를 하죠. 어떻게 그런 존경을 받는지 너무 질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하는데 해리미가 존경하는 태저를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죠. 교도관으로서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겉은 엄격한 듯 하지만 내파하면서 살아가는 교도관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미래를 보여주는데 해리미가 태저의 세계관을 따라서
미영의 엄마, 그러니까 준영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듣고 그거를 특별 외박을 신청을 했는데 거절되죠. 거절됐는데 이 혜림이가 그래요. 태조한테 우리가 대신 문상을 주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혜림이가 태조의 인생관, 세계관을 알기 때문에 동조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조는 겉으로는 엄격하지만 사실은 대문자 정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정의 때문에 이제 사실은 상가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정의 때문에 상가 방문을 했는데 가서 준영의 상태 청소년한테 내버려 두고 애한테 내버려 두고 향불을 꺼뜨리지 말고 다들 가서 자고 있는 그런 여기도 소문자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보고 태조가 분노를 마음속에 하고 그래서 얘가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죠. 법적으로 얘가 보호를 못 받던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있었으니까 여관에 살죠. 그 정도로 한심한 엄마도 아니고 뭐 잘 알지도 친하지도 않는 친구 내 집에 얹혀 사는데 그 정도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를 즉각 느끼고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준영이가.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되죠.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여자애들이 소개를 해서 불량배들하고 술집까지 가게 하죠. 중학생인데 술집 가서 술 마시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의 경계 속에서 아실아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전화번호를 줄 때는 그런 불법의 상태, 법의 처벌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그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걸 깨닫고 그 번호를 주게 된 거죠. 법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에 닥쳤을 때 그냥 당하지 말고 전화를 받으면 내가 그 법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성인으로서 판단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줬는데 그게 거꾸로 대문자 정의는 피의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용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교도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정의는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더 큰 인간관계죠. 원래 정의라는 게 뭐예요?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의 법칙이잖아. 그게 이제 우리 근대 사회라는 조그만 사회, 구체적인 현실적인 사회를 적용할 때는 좀 소문자 정의지만 만약에 인류 공동체라고 그러면 대문자 정의 아니에요? 이러면 국제 사회에서 그죠? 인류 전체가 뭐 기후 재앙을 해결해야 된다. 이건 대문자 정의란 말이죠. 국가 내에서는 아무도 그걸 해결을 못 해요. 근데 대문자 정의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대문자 정의가 뭐냐면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개인 관계로 말하면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준영과 태조는 사랑의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맨날 얘기하는 인간 경험의 4단계로 해서 1단계가 육체고 2단계가 사상 정신이고 3단계가 감정이고 4단계가 영혼이라고 그랬을 때 서로 사랑의 클릭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영혼이죠. 지금 이은지 위원이 윤영 위원이 얘기한 바로 영혼이 클릭하는 단계가 바로 불면증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조는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생의 난관에 부닥쳤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바로 자기의 가장 영혼의 깊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죠. 자기 상사한테도 얘기 안 해요. 상사가 너무 관심을 가지는데 맞아. 나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상사랑 얘기해봐야 어떤 영혼의 클릭이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상사는 훨씬 더 이 태조하고 영혼의 관계까지 맺고 싶어 하는데 계속해서 접근하죠. 쉬고 있는데 오고 막 그래요. 세면도 불급쓰고 그지 부장이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인데 거의 태조한테 와서 거의 말하자면 아주 자꾸 치근대죠. 그 정도로 관계가 깊어지고 싶어 하는데 절대로 불면증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눈이 꺼멓게 와서 불면증인 게 딱 보이는데도 근데 준영이한테는 그 불면증의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준영도 아무리 청소년이지만 영혼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청소년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 남자애들한테 가서 만나서 남자애들하고 술 마시고 이럴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영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준영이 자기의 가장 깊은 고민을 나한테 얘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신의 고민이고 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영혼의 대화가 가능하고 영혼의 대화가 가능하면 모든 그런 그 현실적인 그런 어떤 차이를 넘어서서 아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바로 그 순간 수용자의 자식과 교도관이라는 신분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냥 인간과 인간의 영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거고 바로 그 순간 이제 수양 엄마가 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결과로 이제 준영이가 태저랑 카페에 있다가 왔을 때 말하는 거 불안하면 자기는 원래 몸이 좀 아픈데 지금은 안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딱 그 납득이 되는. 나 같아도 저런 사람하고 있으면 다 터놓고 얘기하니까 너무 마음 편하겠다 이런 관계가 된 게 보이니까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실 계장님하고는 친해질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중간에 그 계장님이 그 누구냐 그 태저한테 너 이제 그 가족 그 수감자 가족하고 만나는 거 그거 웬만하면 하지 마라라고 그러는데 이제 태저가 약 감정을 실어서 웬만하면의 기준이 뭔데요, 계장님?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계장님하고는 사실 그 웬만하면의 기준이 뭔지가 설명이 돼야만 친해질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영원히 아까 말씀해주신 그 소문자 정의의 그 법적이고 원칙적인 그 관계에서 못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관계? 그러니까 좀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관계 같아요. 그 계장님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그랬는데 네 일단은 그래요. 그래요. 그거 되게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그 계장님은요 근대인이에요. 소문자 정의밖에 모르는 거죠. 원칙적 법적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의 기준. 그러니까 웬만하면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근대법은 다 내면에 그 모순을 안고 있어요. 아까 그렇잖아요, 그지? 맞아요. 법적 규정과 집행의 사이에 엄청난 모순이 있잖아요. 그걸 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태저의 불면증의 원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불면증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사람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면증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계장님은 왜 태저한테 그렇게 매력을 느끼냐? 자기는 과거의 사람인데 태저는 미래의 권력이에요. 자기는 과거의 권력이란 말이죠. 이미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교도관 내에서 소장님 빼놓고 근데 태저가 미래의 권력이니까 미래의 권력이 더 멋있죠. 맞아.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햄릿에서 햄릿과 클로디우스 하고의 관계예요. 클로디우스는요 왕이에요. 그리고 클로디우스는 얼마나 막강하냐면 그 햄릿 보고 너 영국에 왕한테 갔다 와. 그리고 보내면 꼼짝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편지 들고.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얘를 좀 죽여달라는 거거든요. 그걸 나중에 이제 해적한테 잡히는 바람에 그 편지 내용이 드러나서 안 죽었지만 그 정도로 클로디우스는 막강한 국왕이고 햄릿은 왕자긴 하지만 뭐 왕이 뭐라고 말하면 뭐 자기 아들도 아니니까 그런 한심한 건데 그 햄릿이라는 그 셰익스피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게 햄릿이 더 세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는 햄릿이 더 안 세요.
햄릿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햄릿이 기껏 아무리 세게 발버둥 쳐봐야 할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죽이고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오막이 어떻게 해요? 클로디우스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왕비도 죽고 다 죽고 그 왕국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포틴브라스라는 옆나라 왕자가 와서 접수를 하죠. 그리고 햄릿이 가장 뛰어난 왕이었다고 추모를 할 뿐이지 사실은 권력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죠. 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태조가 너 그거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할게요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태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이 탈근대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준이 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실감나게 말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부모가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는 근대인이에요. 맞아. 열심히 살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지? 대학 졸업하고. 근데 자식들은 있죠.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부모들한테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들한테 취업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렴풋이 보이는 미래가 자기가 살아온 미래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자식들한테 너 취업하네, 왜 돈 안 벌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회장님하고 그 태조의 관계하고 비슷해요. 근데 태조의 힘은 놀랍죠. 준영이가 마음의 불안을 없애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 후속 세대도 태조의 지원 세력이고 후속 후배 해림도 태조의 지원 세력이란 말이죠. 새로운 세계관이 동토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식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물러나야 되는 지점에 와 있고, 그러니까 권력 관계가 햄릿과 클로디우스처럼 겉으로 보기에 표면상으로는 태조가 권력의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그걸 보고 내가 최근에 본 호킨스의 이론에 의하면 파워하고 포스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의 파워, 포스는 FORCE, 강압적인 강압적인 힘이죠. 그게 현실 세계 속에서의 힘이라면 파워, POWER, 그것도 힘은 힘인데 영어로 쓴 이유가 그 번역도 그렇게 했던데, 그건 뭐냐면 그거는 단순히 그 현실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 다른 차원의 힘, 미래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또 아주 좋은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영이도 이제 엄마가 돼야 되잖아요. 수감소를 나가면 그 감옥을 나가면. 근데 이제 엄마가 되는데 또 근대인의 엄마가 될 거냐 아니면 탈근대인의 엄마가 될 거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처럼 이제 밤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를 나가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고민하느라고 걱정이 많은데, 근데 나가서 살기에는 자기가 뭔가 가진 게 없다고 하는데, 근데 그 가진 거라는 거는 사실 내가 돈이 없고 뭐 권력이 없고 이래서 또 있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딸과 맺어가는 그런 관계가 막 이제 이 수감소에서 몇 시에 뭐 드세요, 일하세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기가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까지 겪어본 사람이 그런 엄마가 되고 싶지 않을 미영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깊었을 것 같고, 그런 고민이 이제 나타난 게 그 밤에 이제 내가 엄마 같긴 해요 이런 질문을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엄마에게나 아니면 또 그런 엄마와 관계를 맺어갈 준영에게나 어떤 준영의 그런 입장? 그런 거를 또 대변해준 그런 장면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모텔 방에서
그 준영하고 태저가 대화를 하는데 거의 마지막쯤에 후반쯤에 근데 이제 자기가 뭘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엄마를 이제 봐야 되니까 이제 그 엄마랑 같이 만남의 집으로 가서 살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도 준영은 망설이잖아요. 엄마랑 내가 같이 살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엄마와의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고 내가 뭘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데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짜증나고 힘들다 이런 진짜 제일 가장 솔직한 고백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영이는 딸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준영이는 또 엄마와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될지 고민이 이렇게 심각한 가운데 그때 이제 그거를 그 중간에서 그거를 양측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가 태저였던 것 같아요. 태저의 태저의 그 미래를 보는 세계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문자 정의를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의 세계관에 다른 두 사람도 물들어가면서 이게 만남의 집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서사의 그 완결도 그래서 되게 튼튼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의 감동적이죠. 맞아요. 내가 이 영화에서 이제 영화 대사 중에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는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그건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유일하게 아는데 그거를 태저가 준영이한테는 말로 하죠. 맞아요. 대사로 해요. 근데 미영이한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죠. 그 감옥에 있는 감방장이랑 주변 사람들이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라는 거가 미영한테는 행동으로 보여지고 어른이니까 준영이한테는 언어로 표현이 돼요. 네가 하는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그거는 자율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타율적인 삶이 아니라. 그래서 미영이가 내가 엄마 같기는 해요 라고 말할 때 그 엄마는 두 가지 엄마가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엄마 같기는 해요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엄마는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자기 말하자면 못된 엄마 그 엄마의 근대적인 모습 그 엄마도 사실은 근대적인 그 엄마도 아마 이 미영이처럼 사실은 근대 사회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피해자로서 딸한테 그런 피해의식으로 인한 희생을 강요를 했던 거고 준영도 지금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런 엄마에서 탈근대적인 지금 시대에 맞는 엄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는데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중에 준영이가 그 두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편에서 준영이도 성숙해가고 미영이도 성숙해가면서 만남의 집에서 만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준영이가 얘기했다는 이건 운명적으로 나한테 정해진 거지 나의 선택은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왜 그게 중요한 문장이냐면 그게 아니면 그 만남은 성립이 안 돼요. 왜 그 과정이 중요하냐면 아무리 어린 애라도 내가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It is natural이라는 문장이에요. It is natural 번역하면 그것은 자연스럽다 또는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It is natural. 그것은 자연스럽다. 딸이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라는 전제하에 교도관들이 전부 다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준영이의 반응은 생각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영이도 딸을 만나야 될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추럴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모성이 내추럴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세상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엄마의 모성은 당연하다. 뭐 그런 있었죠.
그런 예를 들면 무슨 그런 성모 마리아 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페미니즘의 연구 운동의 결과로 아버지의 모성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엄마의 모성도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럼 딸의 엄마에 대한 그 사랑도 당연하지 않은 거죠. 맞아. 그게 없다면 태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3자인 태저 교도관인데 게다가 어디 들어가요? 수영 엄마가 될 길도 없는 거죠. 그 순간에 누가 배우냐면 태저가 배우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태저는 자기는 다 잘 알고 어른이라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태저가 한 방 먹죠. 한 방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는 공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태저는 거기서 배운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에 그 준영이를 보내고 할 때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 전에 태저는 굉장히 엄숙하고 딱딱했는데 그 미영한테 그 만남의 집 소개할 때 보면 거의 아줌마가 소개하듯이 소개를 한단 말이죠. 교도관이 수용자한테 소개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안 해요. 밥을 어떻게 끓이는지 몰라요. 그때 설명할 때 압력솥밥을 하는 방법을 보여줄 때 교도관으로서 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어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건 뭐냐면 준영이가 태저한테 듣고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내추럴하지 않고 맞지 않다는 걸 자기도 반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탈근대 지도자, 내가 미래의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요 작은 결론을 말하면 이게 법무부가 왜 좋아하는지 여기에 있어요. 교도소라 그런단 말이죠. 감옥이라고 안 그러고 감옥은 가둬 놨다는 소리잖아요. 교도소는 뭐냐면 교화한다는 거예요. 교화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교도소가 교화를 실패를 해요. 그래서 민간 교도소 운동이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소망 교도소인가 있는데 소망교회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재범률이 무지무지 낮아요. 교화가 진짜로 이루어진 거죠. 거기서 보면 마지막 장면에 그런 식으로 말이 교도소지 말이 감옥이지 자유스럽게 행동한단 말이죠. 그거를 일부 제도권에서 채택한 게 만남의 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남의 집의 목적은 교화. 그러니까 사회로 나가기 전에 교화를 제대로 해서 사회에 가서 다시 재범안에서 돌아오지 않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왜 교화를 해야 되는가, 왜 교도소라는 게 존재한다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교훈적인 결론을 보여주고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야 모든 분들이 시사회를 해서 다 같이 보자라고 말하게 된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술적 목적도 달성했는데 제도적인 목적도 달성하는 아주 희한한 영화를 본 거. 나 그래서 차정윤 감독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굉장히 찬사를 받아야 된다. 평가를 더 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청룡상 영화를 받았는데 내년 청룡상 영화에서 이 만남의 집이 언급이 안 되면 한국 영화의 수준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영화였습니다. 근데 아까 태저가 한 방 먹었다는 게 이거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내가 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어른처럼 얘기했잖아 그때 그 말이요. 바로 그 말이 뭔지 알아요? 태저 나는 다 알고 너는 모르니까 너는 이 말대로 해. 그거잖아요. 말을 해서 좀 교훈을 주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도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여기서 네가 하는 모든 선택이 태저의 경우로 보면 애한테 엄마랑 만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한 선택이에요. 그 선택을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양쪽 다 당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준영이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꾸로 모텔방에서 대화가 더 거잖아요. 더 거꾸로 보여준 거죠. 그 말을 나한테 했는데 당신도 그 말을 똑같이 적용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죠. 저는 이제 마지막 그냥 정리 한마디만 하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명대사인 것 같은데 이 영화에 편지를 답장을 이제 그 우편함에다 모텔 우편함에 넣고 태저가 돌아가는데 그 편지 내용에서 불안과 용기는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것 같더라. 이거 거의 포스터에도 계속 나와 있을 정도로 명대사 그런 느낌인데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또 생각했어요. 이 영화가 계속 보여주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했고, 그러니까 사실 이 불안이 어떤 불안이고 용기는 또 우리가 어떤 용기를 내는 거냐 이거를 여기서 보여준 것 같거든요, 영화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토론을 한 것도 이제 그 근대인이 돼서 그 탈근대인으로 변한다는 건 그거는 그냥 단순히 뭐 아침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정도의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혁명적인 차원에서 달라지는 정말 뭐랄까 그냥 시대가 바뀌어버리는 차원의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불안과 용기를 얘기한다는 건 내가 그 용기를 낸다는 게 얼마나 또 힘든 일인지 그게 또 느껴지고, 그리고 그 용기를 서사로 만든다는 게 또 얼마나 어려운지도 또 이 영화를 통해서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성공적으로 또 제도적 차원에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사라진 언어의 힘을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사실 편지에 답장하는 거는 좀 되게 그 전개 자체는 그럴만하다는 그냥 약간 뻔할 수도 있는 전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같은 시나리오도 누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쓰냐에 따라 그냥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나도 마지막으로 이제 쭉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 지금 시대에 이런 영화나 예술을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구명론이에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구명론은 데리다의 용어인데, 데리다는 잠깐 쓰면서 지나갔지만 내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 구명론은 옛날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탈근대 시대가 왔는데 그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용어들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옛날 근대 시대 때 쓰는 용어를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역설과 패러독스와 아이러니가 요새 예술에 아주 많은 기교를 차지하는데, 패러독스와 아이러니가 그렇게 많은 기교를 차지하는 이유가 옛날에 알고 있던 단어하고 전혀 다른 의미가 똑같은 단어에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랑 패러독스로 보이는 거예요. 바깥을 향하면 패러독스고 안을 향하면 아이러니죠. 내면을 향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가 동시에 같은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한 방 먹었다 그랬던 얘기 있잖아요. 그게 내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내가 돼 라고 you 그랬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you made decision이죠. 근데 그게 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I죠. 태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너와 나의 이분법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분법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한테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죠. 그지? 그러니까 선택이 너한테만, 너는 청소년이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 성인은 안 하냐 이거죠. 그런 엉터리 같은 오만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용의도 마찬가지예요. 불안과 용의는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할 때, 이거를요 잘못 적용하면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깡패들이 적용할 수 있어요. 응?
깡패라고 안 그래도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왜 서로 싸우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다 불안과 용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속이 불안하지만 용기를 내서 상대방을 총으로 다 쏴 죽인다. 그게 전쟁의 원리잖아요. 군대의 원리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리는요 전혀 반대죠. 그러니까 활근대적인 원리로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말을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더니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혁명적이고 복잡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에 있는 거죠. 간단한 언어적 구호로 영화도 그렇게 광고를 했던데 나는 그런 광고하는 바람에 영화가 단순해진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버려 갖고 뻔한 영화처럼 보이게 했는데 그거를 누구도 잘 모르는 거죠. 그게 뻔한 영화가 아니게 만들어야 되는데 뻔한 영어로 말을 하는 바람에 단순한 영화처럼 보이는데 전혀 단순하지 않은 영화인데 단순하지 않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이 영화 읽기에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읽는 바람에 지금 한국 영화랑 세계 영화, 헐리우드 영화가 다 망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태저가 팔근대 지도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런 단순한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거 있죠. 내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내가 돼.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교도관들이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교도관만 그래요? 소위 어른들, 교사들이나 지도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사실은 누가 더 문제예요? 본인이 더 문제죠. 트럼프, 푸틴. 지가 하는 선택들이 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 망해버리겠죠. 그래갖고 세계를 지금 뒤집어 엎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한테 그걸 화살을 돌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는 정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악마인 거죠. 악마가 되는데 대문자 정의를 한다고 그러지만 대문자 악마가 되는 거죠. 그런 역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서사를 만드는데 예술적으로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요게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첫 번째예요. 결론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술적으로 이렇게 성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이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이 차정윤 감독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기대를 크게 하는 이유가 이 두 번째 때문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아까 얘기했던 제도적 성취예요. 이 제도적 성취가 놀랍다는 거죠. 이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지금 내가 설명하는데 긴 시간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고 단순하게 설명하면 오해받기 좋다는 거죠. 그럼 제도적 성취는 뭐냐? 그거를 내가 뭐라고 비교하냐면 내가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서 최고의 영화라고 뭘 꼽냐면 빈 벤더스의 퍼펙트 데이즈를 꼽아요. 빈 벤더스의 퍼펙트 데이즈는 진짜 놀라운 영화였거든요. 왜 놀라운 영화냐면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동양 선불교, 동양 선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영화고 그 영화를 빈 벤더스라는 외국인 감독이 일본의 선사상을 동양의 선사상이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의 선사상은 이름만 다르지. 한국은 선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찬이라고 그러고 일본은 젠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지만 같은 거죠. 뭐냐면 이게 다 영성사상이고 동양사상이 같아요. 근데 퍼펙트 데이즈에는요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그 약점 얘기를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그 약점은 뭐냐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히로야마라는 선사예요. 큰 선사죠. 그 사람 엄청난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동경 화장실 청소부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자체가 동경의 새로운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화장실을 개선을 했는데 단편 영화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빈 벤더스가 자기가 장편 영화를 만들고 거꾸로 나서서 비슷한 예산으로 장편 영화를 만든 거잖아요. 요건데 이 히로야마 퍼펙트 데이즈의 히로야마는 사회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에요. 회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통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영성사상을 생각할 때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빈 벤더스 감독이 잘 찍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성사상이
산속에 들어있는 선사. 그죠? 현실감 없고 현실이 벗어난. 혹시 현실에 있더라도 그냥 화장실 청소나 하는. 근데 그 여동생이 나오지. 여동생은 그 재벌가의 딸인데 오빠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안 가죠. 그러니까 안 가는, 현실과 참여하지 거부하는. 그러니까 현실하고 관계없는 무능한.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서양 감독의 한계예요. 동양 영상사상은 그냥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만 현실하고 상관없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권력하고 관계없고 아무 상관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그러면 아까 예술적으로 내가 혁명 얘기 신나게 했는데 그 혁명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불황자하고 거지들이 모여서 혁명할 수 있겠어요? 혁명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혁명은 체제 내부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체제 내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장 상층부에서 이루어져요. 소련이 망해버린 이유가 뭐예요?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그 최고 지도자가 스스로 해체하기라고 나선 거, 망해버린 거잖아요. 없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가 없어진 이유가 밑에 혁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밑에 혁명도 중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체제 자체가 붕괴돼서 내파돼야 되는 거예요. 퍼펙트 데이즈는 그걸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술적 성취는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설명을 쭉 하면서 이 설명을, 퍼펙트 데이즈 설명을 본 사람이라면 어디서 많이 들은 비슷한 거를 또 설명하고 있거나 이 사람 맨날 비슷한 얘기에 이렇게 들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에서 이 영화가 뛰어난 영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증거를 하나만 설명할게요. 아니면 연설이 돼버리니까. 그게 뭐냐면 계류라는 단어예요. 교도소장, 그 교도소장을 연기했던 분이 이 연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 영화에 뭐가 나오냐면 그게 나와요. 그 애도하는 그 구절이 뒤에 나오는데 그 계류라는 단어. 그 교도소장이요. 계류라는 단어를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했다. 그 영화 뭐라 그럴까, 영상 앞에서 재연할 때도 보여주는데 나중에 그게 마지막에 그 설명이 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너는 그거를 가장 밑에 있는 설득을 했냐? 계류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근데 그 계류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서 계류라는 단어의 사전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너무나도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계류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일정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밧줄 같은 것으로 붙잡아 매어 놓음. 2번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걸려 있음. 계자랑 류는 머물다는 단어인데 계자가 어려운 한자라서 그 계자를 단어를 그 한자 사전을 찾아봤어요. 개는 매일 깨요. 묶는 매일 깨. 그리고 그거는 실사변이에요. 그 실이 있죠, 실. 실이 기본의 개념이 있는 거. 실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은 1번이 매다, 이어 매다고, 2번이 구속하다.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구속하다. 3번이 이어지다예요. 그러니까 이 계류라는 단어는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교도소장이 계류라는 단어를 듣고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 법을 묶여있는, 일정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라고 밧줄 같은 거 묶여있는, 매어있고 구속된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구속한 거를 끊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모험 사례로 허가를 하게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도소장은 교도소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자기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까 얘기한 러시아의 그 해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그거가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퍼펙트 데이즈에서는 히로야마 한 명이 큰 스님이었다면 만남의 집에서는 태저도 큰 스님인 거고 준영이도 큰 스님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물며 그 부장이 있죠, 감독 그 부장이 그 계장이 옆에 있던 부장이 저거는 처벌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그러는데 계장이 악착같이 막죠. 그 사람도 사실은 큰 스님인 거예요. 교도소장도 큰 스님인 거예요. 요건데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큰 스님들의 모임인 거죠.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왜 엄청난 거냐? 일본이 개인적인 큰 스님이 되는 성취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은 공동체가 큰 스님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뭘 뜻해요? 미래의 탈근대 사회가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영화를 법무부 장관이야 교도관들이 전부 다 시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결심하고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민간교도소 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그 외곽에 있는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도 탈근대 혁명이 구체적으로 네파 혁명이죠. 계류한 걸 부셔버리는 네파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충실한 기록. 그러니까 영화가 본래 재현인데 재현의 기록도 충분히 하면서, 그러니까 이 탈근대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포월이거든요. 포함하면서 초월해야 되는데 바로 그 탈근대 그러니까 근대적인 시스템을 포함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파하면서 그리고 초월해 나가는 그런 거를 예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영화적으로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현실 세계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내가 이 영화 보면서 그랬어요. 한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할지 모르겠다. 이게 전 세계에 보여주는 한류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중요성을 모르는 거, 영화계에서는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꼭 이거를 영화 읽기로 해야겠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고, 이런 영화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를, 21세기 영화계를 주도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성취한 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탈근대 시대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성취한 영화, 뛰어난 영화들은 뭐 칸느니, 뭐 베르니 상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만드는 이 영화는 그런 영화제가 상상도 못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낸 아주 좋은 성취다. 물론 불만은 하나 있어요. 작은 불만인데, 송지효가 연기를 너무 딱딱하게 했어요. 뭐 염세적으로 했고, 그거는 아마 감독이 아마 그렇게 지시를 한 것 같은데, 그 빈 벤더스의 그 히로야마는 어때요? 아주 담담하게 하잖아요. 자기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그 차정현 감독이 아마 빈 벤더스의 퍼펙트 데이즈가 자기 영화하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앞으로 차정현 감독이 만약 영화를 찍으면 그 빈 벤더스의 퍼펙트 데이즈의 히로야마의 모델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작은 충고를
이게 첫 번째 영화였으니까 좀 힘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두 번째 장편에서는 힘을 좀 빼면 정말로 놀라운 걸작들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는 소망에서 약간의 충고랄까 희망이랄까 관객의 희망이랄까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교도소장이 이 정치적인 생명을 걸어서 계류된 그 법안보다 먼저 모범 사례를 만들려고 한 그 노력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건지는 사실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영화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그 다음 영화를 만들기를 바라는 거고 그게 나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송지효의 쓸데없는 불면증, 쓸데없는 엄숙함, 쓸데없는 그 허무주의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밝은 영화인데 괜히 허무주의를 깔고 그래서 그 영화에서 제일 걸리적거렸던 게 잠 못 자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영화를 드라마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가장 낮은 그 단계에서 올라가야 드라마가 된다고 보통 착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빈 밴더즈의 그 퍼펙트 데이즈는 낮은 장면이 아예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근대적인 영화 교육을 받은 그 차정용 감독으로서는 드라마를 안 만들면 영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낮은 단계부터 올리니까 그 교도소장이 또 그 대장이 약간의 부장의 약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 태저라는 그 새로운 밝은대 지도자의 길을 옹호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이걸 극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그거는 햄릿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클로디우스는 햄릿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태저의 그 의도를 내파의 의도를 부하 교도관은 물론이고 계장과 교도소장까지 전부 다 동의하게 하는 역사적인 에너지의 힘, 이건 한국 공동체의 힘이고 동양 영정사상의 힘인데 이 힘을 보여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게 힘으로 보여주고 이게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